그냥 전체 여기 10층에 가시면 공간이 있어요. 네, 그 10층 가셔도 되시고, 그리고 웬만한 커피랑 다가는 여기 쭉 나가시면 여기 휴게실이 있으시니까 거기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병인씨가 아 그리고 맞아. 저희 그 여기 병인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저희 여기 위에 가자나 이거 다가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일부러 오는 거야 보라. 아니 집에 있었어 봉지가 이제 없어서 안 봐. 일단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시간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6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글씨가 좀 작아요, 6페이지. 글씨가 작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이제 체크하실 게 뭐냐면 1번 같은 경우 서비스 상태를 매매하며 특약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시설물 일체를 잔금일에 명도하기로 한다.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죠, 여기 내용.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일체. 네. 일체가 중요해요. 네. 일체가 안 들어가면은 네, 나중에 분란의 소재가 분명히 생겨요. 네. 이게 참 지금부터 국어 시간이니까요. 네, 말장난이긴 한데 두 번째 보시면은 계약 체결을 이후 소유권에 대한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 체결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안 쓰긴 해요. 이거는 네, 많이 안 쓰긴 하고 이 내용보다는 어떤 걸 많이 쓰냐면요. 지금 그 집에 가압류가 있어요. 지금 네, 가압류가 있는데 뭐 주인이 그거를 이거 내가 뭐 해결해줄게 잔금 때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별로 없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게 네. 뭐 가압류라든가 아니면 근저당이 있는데 요거 뭐 내가 전세 들어가는데 이거 해결을 해달라. 그럼 주인이 뭐 받아서 해주겠다. 예. 그럴 경우 특약을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지금 여기랑 보시면은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체결 이후만 빼시면 되겠죠. 소유권에 대한 제한 사유가 있으면 본 계약 체결은 무효로 하고 이거 다 바꿔야겠네요. 예, 소유권에 대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으면은 있는 부분은 요거는 잔금의 절까지 상한 해결한다 쓰시면 안 돼요. 네. 해결한다고 쓰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상한 말소 등기키로 한다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실수하시는 게 뭐 해결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상환한다라고까지 쓰시는 게 제일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상환하시고 상환했어요. 근데 말소 등기랑 상환한 거는 틀려요 또. 네. 말소 등기는 며칠 걸려요. 네. 그래서 이따가 아마 계약서 사례 쓰실 때 제가 요 비슷한 거를 하나 사례를 만들어 놨는데 보기 참고하시면 이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한 말소 등기하기로 한다 까지 써주고요.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써주시면은 말소 등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까지 써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말소 등기 하는데 5만 원 들거든요, 보통. 이것 때문에 잔금 때 하나 문제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나 갚았으니까 네가 내. 네, 법무사한테 주면 해주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써주시는 게 거의 완벽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사례는 이제 요거 나온 거보다 제가 금방 얘기드린 거, 그걸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은 계약시 지불하고 뭐 얼마는 언제까지 매도인 계좌로 송금키로 하며 약속일자의 미이행이 될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한 이행 최고 없이 계약된 체결을 즉시 해지하기로 한다. 이거를 계약서에 쓰시면 안 되세요. 쓰시면 안 되는 이유가 계약서를 보시면은요 모든 계약서에 위에 나와 있어요. 네. 모든 계약서에 보시면은 이제 2조부터 9조까지 쭉 있어요. 10조인가? 네. 컴퓨터 뽑으시면 다 비슷한데 여기 안에 읽어보시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따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요거는 참고로 넣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5번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잔금일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잔금 약정일 이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네.
이게 딱 맞는 말이고요. 이거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잔금일자는 당사자 합의 이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 대부분 그렇게 쓰실 거예요. 예, 조정할 수 있다까지만 쓰세요, 대부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쪽은 전화로 왔어요, 중간에. 한쪽은 나 빨리 갈게. 근데 매도인 이제 한쪽은 나 그날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죠. 조정할 수 있다고 써놨지 않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은? 원칙대로. 네. 잔금일 날. 왜? 협의가 안 됐으니까요. 네. 이 해결책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중간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있으시면 안 돼요. 네. 딱 못 박아서 양쪽만 다 들어주면 스트레스 받지 못하고요. 네. 한 번은 통화해주고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원칙대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써준 게 딱 FM이라는 게 잔금일 이전으로 네. 아니면 매달 며칠까지 그 날짜만 된다. 네. 그렇게까지 돼 있으면 그렇게 딱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뭐 매매라든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매도인의 책임으로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매매 잔금에서 공제하고 계약을 잔금 기일까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요것도 사실은 거의 불필요한 특약이고요. 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계약서에 안 들어가고요. 확인설명서에 들어가는 많이 있어요. 네. 확인설명서에 지금 표시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쓰는 난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현대 임차인하고 그 조건을 쓴 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계약서에 이렇게까지 쓸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사례를 다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꼭 써야 되는 거랑 안 써야 되는 거랑 바꿔야 되는 거를 지금 같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번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땡땡번 땡땡번은 중도금까지 상한 말소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재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것도 말을 잘 쓰긴 했는데 여기다 하나가 뭔가 빠졌죠 지금? 네, 등기가 빠졌어요 지금. 네. 말소 등기까지도 쓰셔야 돼요. 네. 아마 요거 사례가 이따가 아파트 계약서에 나옵니다. 제가 미리 얘기해드리지만 요 사례가 똑같이.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본계약은 매도인 누구누구누구 대리 누구누구누구와의 계약이며 중도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주인이 계약할 때 못 나온 경우죠 지금. 네, 돈만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계약서는 써놓긴 했는데 중도금 날에 이제 주인을 만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생기시면은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써놨다가 중도금 날 주인 나오면 계약서 다시 쓰세요. 계약서 이대로 빼고. 네. 그때 필요가 없잖아요. 주인 만났으니까. 계약서는 가능하면 짧게 쓰는 게 좋기는 해요. 네. 대신에 써야 될 말이 있으시면은 여과 없이 한 글자 빠지지 말고 다 쓰시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특약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10번 보시면은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집수리에 협조하기로 하며 관리인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상가에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아요. 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신규 분양 같은 경우 이렇게 쓸 일이 없고요. 사실은 잔금만 치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 집을 먼저 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비워놓고 이사 가시는 사람도 흔치 않고 돈 받아야 가죠. 네. 그러니까 요건 상가 같은 경우인데 상가 같은 경우는 주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좀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이제 보통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받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중도금을 좀 내놔라. 내놓고 네 공사해 이제. 공사하는데 대신 공사하면 전기랑 가스 써야 되니까 그 관리비는 당신이 부담을 하시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상가에 좀 많이 쓰이는 케이스예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용 건물보다는.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본계약은 본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11번은 패스를 할게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랑 관련이 없어서 이건 땅에 관련된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12번으로 넘어가시면은
무허가 건물로서 해당 관청의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매수인이 확인하여 인정하고 명도하기로 한다. 예. 요건 아까 질문하셨던 건데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저희 그 중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대신에 중요한 거는 매수인이나 임차인한테 정확한 사실 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 내용도 계약서에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건일수록 더. 예. 이런 건일수록 이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말을 바꾸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나중에 이게 터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계약서를 쓰실 때 특이하게 꼭 자세하게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3번은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14번도 패스를 하고요. 15번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거기 위에 뭐 몇 조부터 몇 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계약서 특이하게. 그리고 7번을 가시면은요. 7번은 7번이 아니라 7페이지인데 7페이지는 좀 너무 당연한 좀 사례긴 하거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 사례긴 한데 뭐 설마 이런 일은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중개하시게 되면 나중에 뭐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오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니까 뭐 허가를 받아가지고 뭘 하냐 마냐 그런 얘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끼시면 안 돼요. 개입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건축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 무조건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가지고요. 건축과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 후에 일을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특약으로 뭐 허가를 받아주고 어쩌고 쓰지 마시고 그거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래는 뭐 세입자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다가구 주택인 것 같은데 세입자가 여러 명 살고 있는데 세입자 다 내보내라. 내가 매매할 테니까 다 내보내고 내가 이제 건물 부수 다시 질 거야.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계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현 세입자 같은 경우는 아까 또 아시겠지만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자기 계약 기간 다 이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건물 같은 경우 팔 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그 현세입자 보증금하고 월세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잘 못하시는 게 만약 건물주가 빌라주택인데 건물주가 저한테 내 것 좀 팔아주세요 하고 왔어요. 네. 물건 내놓으려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세입자 보증금하고 월세 융자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얼마에 넣으셨어요? 융자 얼마 있어요? 월세 얼마 나와요? 거기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증금이랑 계약 기간, 그것까지 사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물건을 내가 정확히 브리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에 다 월세 들어가 있는데 내가 살 사람이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은 현금이 많이 좀 부족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만약에 제가 그 물건에 대해 다 월세 들어가 있긴 한데 만기가 한 두세 집이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전세로 돌릴 수 있겠죠. 그런 집 같은 경우. 그러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현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계산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만기 일자, 보증금, 그거는 필수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알려주고 외국 내놓으러 오시는 분들은 안 팔겠다는 얘기예요. 팔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다 하니까 그거를 꼭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7페이지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9페이지는 글자가 많은데 요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사례로 예를 하면 그거예요.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누수, 곰팡이, 습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규 분양 같은 경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어차피 뭐 시행사나 시공사랑 싸우면 되긴 하는데 그런 케이스 말고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제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들어가는데 이제 물이 새요. 그리고 습기가 찼어요. 그래서 누수를 하긴 했는데 누수가 예전부터 있었대요.
이제 저희 집이 생긴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아랫집이 피해를 본 거죠. 이제 저희 집 때문에. 예. 봤는데 이제 불러봤더니 누수가 있고 우리 집에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꽤 나가요. 예. 한 1,000얼마 정도. 예. 공사 다 화장실 공사 다 하고 방공사가 밑에 집에 뭐 벽이랑 위에 거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이제 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억울하잖아요. 예. 이제 이럴 경우 이제 하자담보 책임해가지고 이제 손을 걸 수 있다 얘기인데 이게 좀 법이 이걸 알고 보면 사실은 좀 웃겨요. 이게 법이. 예.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겉보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요. 제가 그거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1년 살고 나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6개월 이내 하면 돼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는 좋죠. 보기가 딱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해야 돼요. 예.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 주인이 살 때부터 이 집에 누수가 있었었고, 예. 이 집에 원래부터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힘들어요. 예. 누수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누수 말고 습기나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약간 여기 주제랑 약간 좀 벗어났는데 아파트 탑층 같은 데 가시면은 탑층은 거의 99%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분 중개사들이 있어요. 탑층을 딱 보러 갔는데 15층 넘어 15층 갔는데 아파트가 15년 됐어요. 근데 그 혼자 세입자 살고 있는 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분양 때부터 살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싹 했대요. 이번에. 네. 그러면 집이 좋죠. 네. 그러면 그런 집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집입니다. 인테리어를 왜 했을까요? 이제 와서. 그런 경우는 거의 시중 팔고 그걸 감추려고 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중개사는 가면은 탑층 가가지고 여기 막 인테리어 최근에 했다는데 주인 얼마 안 바꾸는데 했다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거의 한 10년 이내에 지은 것들도 그런 케이스 꽤 있거든요. 뭐 지금 신축 같은 경우 들어가긴 하지만은 아마 10년 이전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탑층 같은 경우는 곰팡이 습기가 다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려면은 중개업자가 어디 제일 먼저 가셔야 되냐면은 베란다랑 뒷베란다, 세탁기 뒤쪽. 거기는 필수로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는 안 보이거든요, 잘. 그리고 바닥이랑. 그리고 베란다 쪽에 유리를 보시면은 보통 유리가 이제 이중으로 돼 있어요. 유리가 두막으로 돼 있고 가운데 공간이 진공으로 비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슬이 맺힌 유리들이 있어요. 간혹 가서 그건 결로가 있는 집.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 보세요. 그거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티가 나니까. 그럼 이제 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얘기해야죠. 그게 근데 공사를 하게 돼서 바꾸게 되면은 비용이 몇십이 아니라 몇백이 나와요.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 4개월 안에 베란다 다 곰팡이 100%.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개사가 알고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자담보 책임권으로 들어가더라도요. 이게 법적으로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 머리 아프기도 하고요. 이제 증명하는 것도 법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되게 번거로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개업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정당하고 이길 수 있는 법이긴 한데 그 상황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거를 가가지고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겨도 소용없고요. 이겨봤자 아무 의미 없고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현명한 중개사인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하자담보 같은 경우는 길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건 진짜 원칙적인 얘기고요. 뭐 6개월 이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기가 정말 힘들고 현실적으로. 그거는 정말 아랫집이 정말로 착한 세입자가 있고 정말 협조를 잘해줄게요 공사한테. 그런데 그 집에 물이 이렇게 새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수리는 당장 안 해주고 있고 소송 진행한다고 하는데 협조를 해줄 거예요 아랫집에서. 저는 그게 궁금한데 아마 안 해줄걸요. 이미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졌을걸요. 그러면 협조하기 힘들겠죠. 증명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게 아주 잘 된 케이스는 흔치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중개사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손님 데리고 가가지고 아랫집 가가지고 뭐 합의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처음에 들어가면은 손님들은 그런 거 잘 안 봐요.
집 진짜 많이 구해보거나 경험 많으신 분들 아닌 이상은 베란다 구석탱이나 아니면 뒷베란다 안쪽 세탁기 뒤쪽 아니면 뭐 안방 같은 경우 장롱 뒤쪽 예. 이제 그런 데가 안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런 데는 중개사가 싹 가면은 슬쩍 봐야 돼요. 손님한테 여기 봐보세요. 여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슬쩍 보는 척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손님 이제 방 보고 나와서 손님한테 얘기해야죠. 저 사모님 제가 보니까 저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봤는데 저게 좀 곰팡이가 있고 습기가 있는데 저 집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네요. 차라리 이 집을 보시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말을 해주는 중개사가 있으면은 네, 손님한테 신뢰가 가죠. 중요하게. 그게 가장 기본이세요. 네, 손님한테 신뢰를 얻는 게. 네, 내가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 입장에서 내가 집을 구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중개사가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랫집 배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집을 딱 보러 갔는데 그 나온 집을 봤더니 일단 화장실에 옆에 실리콘 같은데 욕조 같은데 쭉 발라놓은 거 있거든요. 네. 거기가 색깔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변기 밑에 속고 발라놓은 게 막 떨어져 있어요. 군데군데. 그런 집들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나오고 나서 다음 날이나 아니면 주말에 그 집 안에 계약한다 그러면은 손님을 딱 딜레이 시켜놓고 제가 아랫집 가서 물어봐야 돼요. 중개사나 슬쩍 가서 그 정도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아랫집에서 싫어하진 않거든요. 맞아. 부동산인데 잠깐 뭐 확인만 여쭤보려고 왔다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퍼펙트한 중개사가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거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 이거를 팍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넣어드렸어요. 이제 상가 하게 되면 이제 권리금 계약서거든요. 이제 상가 권리금이 있는 경우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하세요. 이렇게 임차인끼리 임차인끼리 작성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 박스 친 거 위에 보셔서 3조 보시면은 이게 좀 특수한 조항이거든요. 일반 계약서는 쓰는 게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나 무리한 임대 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계약금도 다 돌려줘야 된다. 네. 이게 일반 계약서에는 거의 있지 않는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차인끼리 계약하는데 주인은 끼지도 않는데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틀어지면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도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리금 계약서 약간 좀 특수한 사항인 거죠. 일반 계약서랑 틀리고.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아래 큰 박스 보시면은 부동산도 없죠 이게? 임차인끼리 하죠. 네. 임차인끼리 하고,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는 수수료율이 없어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네. 권리금 계약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시는 거에 따라서. 네. 그거는 다 정해진 거 없고, 뭐 지역마다 그것도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딱 정해진 룰보다는 아마 많이 받아주게 되면 좀 작업을 하든 인정 작업을 하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많이 받아주도록 하시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권리금 계약서. 이제 쓰시거나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통원이 적게 받는 거는 안 된다는 거. 권리금 계약서는 많이 받으셔도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약서예요. 항상 몇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권리가 뭐 5천이다 그러면은요. 5천이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못 받아도 한 200 정도는 받는 것 같고요. 권리금에 대해서만. 4%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 받고, 그리고 이제 임대 수수료는 따로 또 받겠죠, 양쪽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권리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프런테이지를 받는 것보다는 입금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놓으면은 저한테 내놓게 되면은 뭐 저 5천에 내놨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네. 나머지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권리금. 그러면 제가 6천에 빼면 1,000만 원이 제 거고, 5,500에 빼면 500이 제 거고. 근데 그게 서울 같은 데서는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왜 하기 힘드냐면은 한 물건을 여러 군데 내놓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경쟁 붙으면은 다 자기가 까먹죠. 5천에 넘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생길 것 같으면 세입자랑 계약하기 전에 아까 처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계약하시기 전에 세입자는 스스로 대비를 하세요. 네. 그때 가서 뭐 돈 입금해놓고 나서 세입자한테 아 사실은 사장님 제가 5천원밖에 못했으니까 고생을 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뀌어서 안 줘요. 그러니까 돈 입금하기 전에 예.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꼭 얘기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게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바닥 권리라고 해서 바닥 권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바닥 권리가 이게 지금 법적으로 만약에 바닥 권리라는 것 자체를 하게 되면 바닥 권리 받는 주체가 거의 다 임대인이거든요. 임차인이 받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 만약에 구청이나 찌르게 되면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될 수밖에 없냐면은 그게 안 걸리고 되냐면은 거기를 바닥 권리를 주고 들어갈 만큼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임차인이 내가 임대인한테 바닥 권리를 주지만은 자기가 장사할 거잖아요 거기서.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닥 권리를 주면서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는 사실은 주인이 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받으면 안 되니까 주인은. 예. 근데 그게 중개업자가 만든 게 아니라 그거는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은 뭐 생기면은 무조건 받는 거죠 바닥 권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압구정 같은데 내가 건물 하나 짓는다. 바닥 권리 다 최소한 몇 억씩 받을 거예요 나는. 예. 그래도 들어올 사람 줄 서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은근히 이제 공공연하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뭐 주인 찔러요? 찔르면 쫓겨나야죠 이제 세입자가. 세입자 약자잖아요. 예. 들어가면 일단은.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바닥 권리 주고 들어갈 정도면은 지금 서울시의 상가 임대차 그 금액이 올랐다 치더라도 그 금액은 다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그럼 어차피 보호 대상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런 데는 사실 다른 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은 이 권리계약서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5번만 박스를 쳐놨거든요. 이제 5번은 뭐냐면은 신규 임차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1조, 42조 등을 참고하여 특약을 하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볼 때 밑에 상법 41조랑 42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41조 같은 경우는 권리금 계약서에 따른 약정이 없으면은 10년 동안은 특강시에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약정을 했다 그러면 20년 동안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서 이거 같은 경우는 특약을 넣어주시는 게 좋겠더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장사를 하는데 부동산을 쫓아올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을. 이거 뭐냐고 내가 권리 주고 들어왔는데 저 사람 저기 건너편에서 이거 똑같은 거 한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찾아와가지고 난리칠 건데. 근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 걸 수 있죠. 물론 절차는 걸려요. 올해는 걸려요. 근데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써놓게 되면은 제가 이거 소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빠지려고 한 거예요. 중개업자가. 우리가 계약서에 써주지 않았냐? 그 사람 잘못했어. 그럼 당신이 이제 그 사람이랑 하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은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중개업자를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미 돈 받을 끝났는데 사실은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특약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중개업자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저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써줬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11페이지부터 쭉 몇 장은 이거는 뭐 쓰시거나 공부하실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뭘 해드린 거냐면은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을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가지고 내용 증명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내용 증명 양식이에요. 내용 증명은 뭐 특별히 쓸 게 없어요. 뭐 되게 어려워하시고 뭐 내용 증명 보냈는데 언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내용이 그냥 여기 왼쪽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이런 양식으로 쓰시면 돼요. 내용 증명. 그래서 내용 증명은 요즘에는 원래는 우체국가 사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가 되니까 내용 증명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우체국 가시게 되면 내용 증명은 3장을 써가지고 가시면 돼요. 3장. 네, 3장이 왜 3장이냐면은 제 거 하나, 우체국 거 하나, 네, 그리고 제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 거 하나. 네, 내용 증명은 3장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내용 증명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하자본수, 네, 하자본수 청구에 대한 내용 증명.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넣어드린 거고요. 네, 뒷장에 보시면은 12페이지는 12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절차예요. 세입자가 이제 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안 내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박스 친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내용 증명을 일단 이용해가지고 계약 해제 통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먼저 일단 보내놓으셔야 돼요. 예. 그 보내놓고 시행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가압류. 내용 증명 보냈으면은 내용 증명을 토대로 해서 가압류를 걸어놔야 돼, 그 중에. 예. 그래서 가압류 통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체고를 하시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은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은 그 다음 장 보시면 가압류 신청 서류도 제가 양식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임차금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할 때 이제 소송 때 소장 이런 식으로 소장이 들어가더라. 네. 그거 한번 봐보시라고 넣어드린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이 판결 나와서 지급 명령 신청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하시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볼 게 아니고 법무사가 할 일이거든요. 네. 법무사가 할 일이긴 한데 이제 임대차에서 분쟁이 생기는 중개사한테 물어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를 숙지하셔야 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쯤 봐놓으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마시고 그냥 사무실 하시게 되면 구석에다 하나 놓으셨다가 혹시 손님 물어보시면은 이런 식 양식 있으니까 법무사 통해서 하세요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확인 설명서. 이제 확인 설명서부터 글씨가 좀 커요, 이제. 확인 설명서가 이제 지금 제가 사례를 쭉 이렇게 드릴 건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공적인 부분에 그 적는 거에서는 문제될 게 하나 안 나와요, 판례가. 네. 판례가 나올 수가 없고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사례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쭉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어떤 건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